유비의 전매 특허나 다름없는 말이 조조 입에서 나왔습니다. 조조 악인론을 연의해서 구현하고자 한 모종강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종강은 이를 가차없이 삭제해버렸습니다. 조조가 기주 공략을 미루고자 할 때 순욱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연암에 있는 유비가 허도로 쳐들어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조는 조홍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대군을 이끌고 연암으로 향했습니다. 가던 도중 허도를 기습하러 오던 유비와 마주쳤습니다. 나는 너를 빈객으로 대접했건만 너는 괘씸하게도 의리를 배반하고 은혜를 저버렸다. 너는 승상을 사칭하며 나라를 훔친 역적이다. 내 이제 한 황실의 종친으로서 천자의 밀조를 받들어 역적을 토벌하러 왔다. 첫 싸움은 유비가 승리했습니다. 유비는 조운을 내세워 그 다음 날도 싸움을 걸었지만 조조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종강본에는 이렇게 내용이 전개됩니다. 하지만 나관중본에는 첫 싸움에서 승리한 후 유비의 모습이 다음과 같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비가 기분이 좋아서 사람을 보내 알아보았다. 조조군은 50에서 60리를 되각했다. 유비가 여러 사람에게 말했다. 이번 싸움에서 조조의 날카로운 기세를 꺾더니 조조도 별것 아니군. 관우가 말했다. 얕잡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조조는 간사한 계책이 많은 자이니 또 무슨 계교가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번에 물러간 곳으로 보아 그가 싸움을 겁내는 것이네. 조조군은 열흘이 되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랑하던 유비도 불안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아군이 군량을 가져오다가 포위되고 연암성은 이미 하우돈에게 빼앗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조조군이 앞에 있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이었습니다. 유비는 갈 곳 없이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유비는 한숨을 쉬며 두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모두 일국의 재상이 될 만한 인재들인데 나를 따라서 불행하게 되었구나. 나의 명운이 막히어 그대들까지 고생하는 것이다. 지금 내게는 송곳 하나 꽂을 만한 땅도 없으니 정령코 그대들이 잘못될까 걱정이다. 그대들은 어서 현명한 주인을 찾아가 모두 공명을 이루도록 하시오. 모종강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유비의 본심을 밝혔습니다. 유비가 수하 장수들을 애석하게 생각하면서 가라고 한 까닭은 바로 수하의 참모들을 잡으려는 것이다. 보내겠노라고 하면 더욱 있으려고 하고 이별하겠다고 하면 더욱 보내주려 하지 않는 것을 유비는 진작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유비의 작전은 보기 좋게 성공합니다. 모두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유비의 말을 듣고 떠날 참모들이었으면
유비가 말하기 전에 떠났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으니 크게 상심할 것이 못됩니다. 여기서 형주는 멀지 않습니다. 유표는 9고을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사도 강력하고 군량도 풍족합니다. 그와 공은 모두 한 황실의 종친이오니 그리로 가서 의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유비를 위로한 송건은 즉시 형주로 가서 유포를 만나 설득했습니다. 유표는 크게 반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참모인 채모가 반대했습니다. 유비는 처음 여포를 따르다가 조조를 섬겼고 최근에는 원소에게 의탁했으나 모두 끝까지 섬기지는 않았으니 이로 보아 좋게 그의 됨됨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를 오라고 하면 조조를 부르는 것으로 우리는 조조와 쓸데없는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차라리 손건의 머리를 잘라 조조에게 바치는 것이 낫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소. 우리 유장군이 한때 그들과 같이 했던 것은 어쩔 수 없었기 때문이요. 이제 유장군께서 한 나라의 후예로 동기간의 정의가 절실한 공을 믿고 천리길을 달려오려는 것인데 이처럼 시기하니 답답한 마음을 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표는 손건의 부연 설명을 듣고 유비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조조가 이 소식을 알고 곧장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정욱이 아직 원소를 제거하지 못했으니 군사의 힘을 기르며 봄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렸습니다. 원소를 쳐부수고 유표를 공격하는 전략입니다. 조조는 정욱의 말대로 힘을 기른 후 봄이 되자 관도로 진격했습니다. 원소는 지난번 얻은 병이 아직 다 낫지 않았습니다. 원상에게 대항하라고 하는 한편 청주의 원담, 유주의 원희, 병주의 고관을 불렀습니다. 이제 제2의 관도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입니다. 원상은 조조군의 사환을 죽이고는 자신의 무예가 최고인 양 뽐냈습니다. 그래서 원담과 원희 등이 군사를 이끌고 오기도 전에 직접 여양으로 나가 조조의 선발대를 맞았습니다. 장료가 나섰습니다. 삼합을 겨루었을 때 원상이 달아났습니다. 장료가 기세를 몰아 들이닥치자 원상은 황급하게 기주로 도망쳤습니다. 원소는 원상의 소식을 듣고 병이 도져 피를 토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세가 점점 위급해지자 유부인은 참모 신배와 봉기를 급하게 불렀습니다.
원소는 원상을 후계자로 정하고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시를 지어 원소 일가를 한탄했습니다. 대대로 조상 덕에 큰 이름 세우고 젊은 시절 의기로 천하를 휘저었네. 삼천인재 헛되이 모으고 백만 대군 있어도 쓸 줄 몰랐네. 양기질의 범탈이니 공 세울 수 없고 봉황기세 닭배짱이니 어이 큰일 이루겠나. 더더욱 가련하고 마음 아픈 한 가지는 두 형제가 일으킨 가정 분란이라네. 유부인은 투기가 심했습니다. 원소가 죽자 즉시 그가 아꼈던 애첩 5명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머리를 밀고 얼굴에는 문신을 새겼으며 시신은 훼손시켰습니다. 애첩들이 죽어서도 원소를 만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원술은 한술 더 떴습니다. 애첩들의 가족들까지 모조리 잡아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원소를 밀고 얼굴에는 문신을 새겼으며 시신은 훼손시켰습니다. 이거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한편 원소의 장남인 원담은 군사를 이끌고 오다가 부친의 죽음을 듣고 곽도의 말대로 성 밖에서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에 곽도가 원상을 만나 봉기를 데리고 나오자 원담은 그를 인질로 잡고 조조와 싸웠습니다. 하지만 원담도 조조군에 패하고 여양으로 도망쳤습니다. 원상에게 구원군을 요청했는데 겨우 5,000명을 주었습니다. 그나마도 구원하러 오는 도중에 몰살되었습니다. 봉기가 천서를 보냈습니다. 원상이 봉기의 천서를 보고 신배와 논의했습니다. 그러자 신배가 의견을 냈습니다. 구원군은 보낼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두어서 조조의 힘을 빌려 제거하십시오. 원상은 신비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분노한 원담이 봉기를 죽이고 조조에게 항복하려고 하자 원상은 더욱 겁이 났습니다. 만약 형이 조조에게 항복하고 그와 힘을 합쳐 쳐들어오면 기주가 위태로울 것이다. 그리하여 원상은 여관과 상사에게 3만 명의 군사를 주어 원담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형제는 다시 힘을 합쳐 조조군에 대항했습니다. 하지만 원상은 여러 번 패하고 조조는 여러 번 이겼습니다. 결국 원씨 형제들은 여양을 버리고 기주로 도망쳤습니다. 성을 굳게 지키며 수비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러자 곽가가 계책을 내었습니다. 원소는 장자를 버리고 막내를 내세웠기 때문에 형제간의 목숨을 내놓고 권력을 다투느라 각자 파당을 나눴다고 합니다. 지금은 형세가 위급하니까 서로 도와주지만 편한 시간이 되면 서로가 싸울 것입니다. 주공께서는 군사를 남쪽으로 돌려 형주의 유포를 토벌하면서 원씨 형제가 자중질환이 터지기를 기다리십시오. 그때 가서 공격하면 한 번으로 모두 평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조는 곽가의 계획대로 가상과 조공에게 대응하게 하고 자신은 대군을 이끌고 형주로 진격했습니다. 원씨 형제는 조조가 물러가자 서로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곽가의 예언대로 형제 간의 상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원담과 원상은 서로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원담은 수세에 몰리자 평원으로 달아났습니다. 원상은 평원선을 포위하고 계속 공격했습니다. 평원성에는 양식도 없고 군의 사기도 떨어져 원담에게 불리했습니다. 원담의 참모인 곽도가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조조에게 항복한다고 하여 조조가 군사를 이끌고 와서 기주로 공격하면 그때 협공하여 원상을 격파하고 군량과 무기를 거두어 조조에게 대항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담은 신비를 사자로 보냈습니다. 조조는 유포가 내세운 유비와 막 싸움을 벌이던 참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다시 기주로 가는 것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순유가 말했습니다. 유표는 진작부터 천혜에 대한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원씨 일가는 4개 주를 차지하고 수십만 군사를 갖추고 있으니
형제가 화목하여 대업을 이루려고 한다면 천하는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형제끼리 싸우다가 막판에 몰리자 우리에게 투항하고자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틈을 이용하여 군사를 이끌고 먼저 원상을 제거한 후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원담마저 처단한다면 천하를 평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공께서는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군사를 돌렸습니다. 유비는 조조가 계략을 꾸며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감히 추적하지 못하고 형주로 돌아갔습니다. 원상은 조조가 온다는 것을 보고 업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원상은 원담을 무찌르다가 조조를 걱정했고, 원담은 원상과 싸우다가 조조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조조는 원담을 적당히 도와주면서 기주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신배는 성 안의 양식도 떨어지자 노소와 여인들을 성 밖으로 보내 항복하는 척하며 군사를 몰아쳐 조조를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신배는 기주 백성투항이라는 백기를 세우고 백성들에게는 흰 깃발을 들게 하여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나간 중본에 이 모습을 지켜보는 조조가 한 말이 나옵니다. 나는 백성들이 성 안에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안다. 만약 그들이 성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조만간 굶어 죽을 것이다. 백성들은 모두 땅에 엎드려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조조는 백성들에게 식량을 나눠주었습니다. 늙고 힘 빠진 병졸과 백성들이 몇만 명이나 되었다. 백성들이 다 나왔을 즈음 원상의 군사들이 달려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계략은 조조에게 간파되어 오히려 역공을 당했습니다. 군사들은 다시 성으로 숨었습니다. 조조는 장수의 물을 끌어들여 기주성을 공격했습니다.
신배의 조카인 시명이 조조와 내통하여 성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신배는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장렬하게 죽었습니다. 원소가 조조를 공격할 때 경문을 작성한 진림도 잡혔습니다. 조조가 잡혀온 진림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전에 원소를 위하는 경문을 지으면서 나의 죄상만 열거하였거늘 왜 나의 부친과 조부까지 욕했느냐? 이미 화살에 시위에 먹여져 있었기 때문에 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진림을 죽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조조는 그의 재주를 아깝게 여겨 용서해주고 종사로 삼았습니다. 자신의 가문을 먹칠한 진림을 살려주었으니 과연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종강도 이 부분에 대하여 조조를 평했습니다. 진림이 쓴 경문은 조승을 욕하고 또 조등마저 욕했다. 그 욕의 정도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했다. 조조는 장계가 자신의 부친을 죽이자 도겸에게 원수를 갚으려 했다. 진림이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죽이는 것보다 더 심한 욕을 했음에도 원수를 갚지 않았다. 왜인가? 진림이 원소를 위해서 욕을 했다면 이는 진림이 아니라 그의 부하였으니 그 죄가 원소에게 있다는 것이다. 장계가 아버지를 죽였지만 도겸에게 죄를 묻는 것도 같은 의미다. 하지만 진림이 조조를 위해서 원소를 욕한 후에 원소에게 잡혔다면 원소는 진림을 기필코 죽였을 것이다. 원소는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할 수 없지만 조조는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일도 할 수 있었다. 이것이 원소와 조조의 차이다. 조조가 원소를 무찌르고 기주의 업성을 차지할 때입니다. 조조의 맏아들인 조비도 함께 전장에 참여했는데 업성에 이르자 누구보다 먼저 원소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군사들은 모두 사라졌고 두 여인만이 울고 있었습니다. 원소의 처 유씨와 원소의 둘째 며느리인 견씨였습니다. 조비는 경국지색인 견씨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했습니다. 조조는 여러 장수들과 함께 승리를 만끽하며 느긋하게 업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성문에 다 다르자 허유가 채찍으로 성문을 가리키며 조조에게 한마디 던졌습니다. 아마나 나를 얻지 못했다면 네가 어찌 이 문을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조조는 껄껄 웃었지만 장수들은 모두 허유의 말이 불쾌했습니다. 조조는 원소의 집 출입을 금했음에도 조비가 들어간 것을 알고 엄히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원소에 처인 유씨가 절하며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세자가 아니었다면 첩의 집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없었을 것이옵니다. 이제 견씨를 바치겠나니 바라옵건대 세자를 곁에서 모시게 해주십시오. 조조는 견씨를 불러내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색 없는 나의 며느리라고 말하고 조비에게 아내로 맞아들이도록 했습니다. 조비의 기뻐하는 모습이 안 봐도 눈에 선합니다. 이 부분에서 모종강이 원소의 후천인 유씨에 대하여 평한 것이 있습니다. 원상의 어머니인 유씨의 투기는 지나칠 정도로 심하였다. 그런데 가문이 망한 후에도 깨끗하게 죽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조비에게 견씨를 바치면서까지 구차한 삶을 살려는 것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열부답지 못한지 모르겠다. 이로 미루어 보면 정숙한 부인은 투기하지 않고 투기가 심한 부인은 반드시 정숙하지 못한 것을 알 수 있다. 조조는 하북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난리를 겪은 백성들에게 1년치의 부엌과 조세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이제 조조의 군사들도 평화로운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조의 측근인 허저가 동문을 들어오다가 허유와 마주쳤습니다. 허유는 지난날 조조에게 자랑했던 말을 또다시 꺼냈습니다. 그때에는 조조가 있어서 참았지만 지금은 그냥 지나칠 허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1000만 번 죽음을 무릅쓰고 피 흘리며 싸워서 뺏은 것인데 네 어찌 매번 허풍을 떠느냐. 너희 놈들은 모두 무지 몽매한 것들이니 말할 가치도 없다. 화가 난 허전은 칼을 빼어 그 자리에서 허유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조조에게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조조는 허저를 호되게 책망하고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라는 선에서 이를 매듭지었습니다. 친구라면서 무례하기 짝이 없는 허유를 참모가 알아서 처리해주니 조조도 나쁠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조조가 원담의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원담은 노략질을 하다가 동생의 원상이 조조에게 패하고 달아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원상을 공격했습니다. 원상은 전의를 잃고 둘째 형인 원희가 있는 유주로 달려갔습니다. 원담은 원상의 군사 태반을 빼앗아 다시 기주를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조조가 원담을 불렀습니다. 원담이 오지 않아 조조는 곧 대군을 이끌고 원담을 공격하러 나섰습니다. 원담은 일이 급해지자 유표에게 구원을 청했습니다. 유표가 유비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지금 조조는 이미 기주를 차지하여 군사들의 사기가 매우 높습니다. 원씨 형제들은 오래지 않아 필시 조조에게 잡힐 것이니 구원해 준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못 됩니다. 조조는 줄곧 형양을 노리고 있으니 지금 군사를 양성하여 이곳을 지킬 수 있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유표는 유기의 제안대로 화해하라는 구실을 대고 사정했습니다. 원담은 혼자서 조조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원담은 조조의 상대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원담은 조홍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조조는 항복한 원희의 부하장수인 초촉과 장남에게 선봉에 설 것을 명하고 계속해서 유주의 원희와 원상을 공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형제는 성을 버리고
오한족에게로 가서 몸을 의탁했습니다. 조조는 이번 기회에 요동으로 달아난 원소일가를 일망타진하여 하폭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길이 험하고 기후도 좋지 않아 여러 번 회군을 고려했습니다. 조조는 곽가의 말을 믿고 계속 진군하여 유성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조조가 믿고 의지하던 최고의 참모인 곽가가 풍토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편지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조조는 그 편지를 보고 더 이상 진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회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 장수들이 의아해하며 의심할 때 요동에 있는 공손강이 원희와 원상에 수급을 바쳤습니다. 조조는 또다시 곽가를 아쉬워하며 말했습니다. 곽가의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구나. 어째서 곽가의 예상이 맞았다고 하십니까? 조조는 웃으며 그제야 곽가가 남긴 유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강 이러했습니다. 제가 듣자니 원희와 원상이 요동으로 도망갔다고 하는데 공께서는 절대로 공격하지 마소서. 공손강은 오래전부터 원씨 일가가 자기 땅을 뺏을까봐 걱정했는데 이제와 원희와 원상이 의탁하러 갔으니 부쩍 의심이 들 것입니다. 이러한 때 군사를 이끌고 공격하면 그들은 반드시 힘을 합쳐 맞설 터이니 금방 쳐부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격을 늦추고 있으면 공손강과 원씨는 반드시 자기들끼리 죽이고자 이를 꾸밀 것입니다. 그들의 형편이 그러합니다. 편지를 본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후세 사람들도 시를 지어 38세로 요절한 곽가를 칭찬했습니다. 박종화 작가의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이 내신 각과 못영웅 속의 호걸일세. 뱃속에는 경서와 사기를 감추었고 가슴 안에는 병갑을 숨겨두었네. 용병하는 꾀는 병여와 같고 정책 결단은 진병과 흡사하다. 아깝다. 몸이 먼저 죽었네. 중원천지에 보가 부러졌구나. 조조는 원소 일가를 모두 쳐부수고 하북 지역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이제 조조에게 대항할 군벌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조조는 기쁨에 넘쳐 기주성에 머물렀습니다. 어느 날 밤 금빛 광채가 나는 곳을 보니 구리로 만든 참새가 나왔습니다. 조조가 어떤 징조인지 궁금해하자 수녀가 알려주었습니다. 옛날 순임금의 어머니께서 옥작이 가슴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순임금을 낳았다고 합니다. 승상께서 이처럼 동작을 얻는 것 또한 매우 상스러운 조짐입니다. 조조는 크게 기뻐하며 장수가의 동작대를 짓도록 했습니다. 아들 조식이 동작대의 조감도를 건의합니다. 누각을 층층이 세우시려면 반드시 세 채를 지어야 합니다. 가운데 누각을 가장 높게 지어 동작대라 하고 왼쪽에 있는 것을 옥룡대, 오른쪽에 있는 것을 금봉대라고 하소서. 그리고 다시 두 개의 하늘 다리를 놓아 무지개처럼 걸쳐 놓으면 천하의 장관이 될 것입니다. 내 아들 생각이 아주 훌륭하구나. 네 말대로 지으리라. 뒷날 누대가 완성되면 내가 편안하게 여생을 즐기리라. 한편 유비는 형주의 유포에게 의탁한 채 날마다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항복했던 장수인 장무와 진손이 강하를 노략질하며 오반을 꾀한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유비는 즉시 3만 명의 군사를 받아 이들을 진압하러 갔습니다. 조운이 장무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가 타던 천리말을 포획해 왔습니다. 그 사이에 장비가 진손을 죽였습니다. 유표는 아주 기뻤습니다. 전공을 축하하는 연회를 열었습니다. 유표는 동생 유비의 공을 치하하며 크게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유표의 처남인 채모가 그의 누이인 채부인에게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날 밤 채부인이 유표에게 베갯 및 공사를 했습니다. 제가 듣자니 형주의 인재들이 유비와 사귀고 있다 합니다. 제때에 방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그를 성 안에 머물게 해서 득이 될 것이 없으니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유비는 인덕을 갖춘 사람이요. 다른 사람들도 당신 마음 같은 줄 아십니까? 다음 날 유포는 유비가 장모에게서 빼앗은 명마를 받고 매우 기뻤습니다. 유표의 수하인 괴월이 보니 정로마였습니다.
괴월은 유포에게 정로는 주인을 해치는 말이니 타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이튿날 유표는 유비를 청해 연회를 베풀고 다시 말을 돌려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사냐에서 군사훈련도 하며 지내도록 했습니다. 최부인의 백엔밑 공사가 성공한 것입니다. 유비는 군마를 이끌고 신야로 향했습니다. 유표의 막빈으로 있는 이적이 유비를 만났습니다. 괴월이 유표에게 한 말을 전하며 정로를 타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선생이 제 걱정을 해주시니 진정 감사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천명에 있는 것이니 어찌 말이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유비는 신야에서 군사를 훈련시키며 편안한 한때를 보냈습니다. 이때 김부인의 아들 유선일 나왔습니다. 간부인은 북두칠성을 삼키는 태몽을 꾸고는 아기 이름을 아두라고 했습니다. 유표는 종종 유비를 불러 주연을 베풀었습니다. 근심거리가 있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유표는 몇 번의 망설임 끝에 유비에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전처 진씨가 낳은 아들 기는 어질지만 나약해서 큰일을 맡기기에는 부족하고 후처 채씨가 낳은 작은 아들 종이 총명한 편이요. 그런데 장자를 패하고 작은 아들 후사로 정하니 예법에 저촉되고 장자를 세우자니 채씨 일족이 군권을 모두 장악하고 있으니 훗날 반드시 난리가 날 것 같군. 이를 어찌하면 좋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서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소이다. 유비는 유포에게 장자 원칙을 주장했습니다. 채씨들의 권력은 관직을 떼어버리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유비가 허벅지에 붙은 살을 보며 비육지탄에 빠지자 유표는 예전에 허도의 청매정에서 조조와 나눈 영웅론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비가 술김에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저에게 의지할 터전이 생긴다면 천하의 호락호락한 무리들쯤이야 어찌 나의 상대가 되겠습니까? 유표는 유비의 말에 기분이 매우 언짢았습니다. 병풍 뒤에 숨어서 모두 엿들은 채부인이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지금 제거하자고 했습니다. 유표는 말이 없었습니다. 제 부인은 채무와 상의하여 역관에 묻고 있는 유비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적이 이 사실을 알려주어 유비는 작별 인사도 없이 시녀로 출행랑을 쳤습니다. 채무가 군사를 이끌고 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채무는 유비가 역관벽에 반역시를 써놓고 도망쳤다고 유표에게 보고했습니다. 유비가 썼다는 반역시는 이러했습니다. 해마다 쓸데없는 고생만 하여 허망하게 묵은 산천만 쳐다보는구나. 용이 어찌 연못에만 있어야만 하는가. 우레 타고 하늘로 오르고 싶도다. 화가 난 유포는 유비를 죽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비가 한 번도 시를 짓는 것이 본 적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생각에 이르자 유표는 즉시 시를 지어버렸습니다. 모종각은 이 부분에서 원소와 유표의 성품을 비교했습니다. 원소가 후처를 사랑했듯이 유표 역시 후처를 사랑했다. 원소가 작은 아들을 사랑했듯이 유표 역시 작은 아들을 사랑했다. 원소가 우유부단했듯이 유표 역시 우유부단했다. 두 사람의 성정이 어찌 일이 똑같은지 모를 일이다. 한 명은 명문과 자제임을 자부하며 잘난 체하지만 쓸데가 없고, 한 명은 헛된 명성을 자찬하며 우아한 체하지만 쓸데가 없다. 비록 삼공의 자손이요 팔준의 명성이 높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지만 유표가 원소보다 나은 면도 있다. 원소는 봉기의 참소를 믿고 전풍을 죽였지만 유표는 채무의 참소를 듣고도 유비를 죽이지 않았다. 결국 명성이 있는 사람이 권문세가보다는 나은 셈이다. 채무는 일이 실패하자 다시 계략을 세웠습니다. 형주의 각 고을 관장들을 양양으로 초청하며 연회를 풀다가 유비를 죽이기로 했습니다. 유표는 건강이 안 좋아 유비와 두 아들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소식을 들은 유비는 의심받기 싫어서 조은과 함께 양양으로 갔습니다. 채무는 괴열과 함께 논의하여 단계가 있는 서쪽을 빼고 삼면의 군사를 매복시켰습니다. 이번에도 이적이 이 사실을 알고 유비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유비는 연회장을 빠져나와 정로를 타고 서쪽으로 달렸습니다. 채무가 군사를 이끌고 쫓아왔습니다. 유비는 단계가 가로막자 난감했습니다. 정로를 채찍질하며 힘차게 도약했습니다.